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9년도 어릴 적 기숙학원에 다닐 때 귀신을 보았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9년의 일입니다.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 영화와 게임에 빠져 살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기숙학원에 한번 들어갈 생각은 없니? 하지만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기숙학원 같은 건 전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게 30만 원을 내미셨습니다. 다녀오면 30만 원 줄게. 겨우 30만 원과 방학을 바꾸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돈이 궁했던지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하여 저는 30만 원을 선불로 받고 안행에 있는 어느 기숙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으니 수업은 밥 먹듯 빠지고 몰래 숙소로 도망쳐 낮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그 학원의 숙소는 총 3개였는데 2층 침대를 쭉 이어 붙여놓은 구조였습니다. 제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2층 침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자리에서 낮잠을 즐기다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가위에 눌린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알소리도 못 내면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위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풀리지? 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뚜벅뚜벅하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오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끼익하고 열리더니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기다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쾅쾅하고 철제 사다리를 밟고 2층 침대로 올라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옆으로 다시 눈을 돌리니 그 여자가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침대를 쭉 붙여놓은 구조여서 침대가 20개가량 붙어 있었거든요. 가위를 못 풀면 죽는다더니 이렇게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직 해보지도 못한 것이 많은데다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얼마 지나자 가위가 풀리면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무서워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에 이야기를 해서 숙소를 옮겼습니다. 침대도 2층은 무서워서 1층으로 바꿨고요. 그 후 얼마 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숙소에 남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지난번 겪었던 그 공포감이 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설마 하고 눈을 떠보니 저 끝에서 그 여자가 침대 위로 슬슬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과 똑같은 여자가 말이죠.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번에는 가위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하고 자포자기할 무렵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 여자가 여전히 보였지만 그 친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냥 저에게 쭉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 도착할 무렵 친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제가 걱정된 것인지 저를 깨웠습니다. 순간 가위가 풀리더군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많이 아프냐? 땀을 왜 그렇게 많이 흘려? 약은 먹었냐? 라고 친구가 저에게 말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자꾸 가위에 눌리네.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너 혹시 머리 길고 하늘색 원피스 입은 여자애가 다가오지 않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친구에게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원에서 가위에 눌리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언제나 그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살을 한 여자아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학원에서 나타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밤 12시가 넘게 자율학습을 하고 자기 전에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남자 숙소 건물과 여자 숙소 건물이 따로 있고 중간에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숙소 옥상에서는 여자 숙소 옥상이 훤히 보였죠. 그런데 여자 숙소 옥상에서 웬 여자 한 명이 깔깔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웬 미친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가 사람 하나 망쳤다며 친구들과 낄낄대고 있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순간 치마가 펄럭거렸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마 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는데 옆에 친구도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로 봤냐면서 물어보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전등 하나가 달려 있는데 전등 아래서 깔깔거리며 뛰고 있는 여자에게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림자가 없지? 하고 제가 말한 순간 친구 하나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뛰기 시작했는데 저는 5명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깔깔거리면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미친 듯이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제 뒤에서 마지막으로 달리던 친구는 오죽했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그날로 학원을 그만뒀고 저 역시 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을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꾸며낸 이야기다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저뿐 아니라 당시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도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장 괴담. 내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그 공장에서 심야 순찰을 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늦은 밤에 공장 복도를 흰 그림자만 있는 존재가 배회한다는 소문이었다. 공장 옆에는 커다란 공장이 한 동 더 있고 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건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자동문이 고장인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멋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어느 밤 나는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밤중 공장에 홀로 남아 기계 정비를 하고 있었다. 정비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물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기에 나는 양동이에 물을 퍼서 끌차로 운반하고 있었다. 마침 딱 그 고장난 자동문을 통과하기 얼마 전 통로에 놓여있던 짐과 끌차가 부딪히는 바람에 물이 조금 쏟아지고 말았다. 통로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다음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기계 정비를 마친 뒤 물을 닦을 걸레를 가지고 자동문 앞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위화감이 느껴졌다.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 생긴 웅덩이에서 시작해 자동문 쪽으로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이 보였다. 공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작업원은 작업용 안전화를 신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안전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붙어있는 고무 모양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마치 평평한 면으로 된 것 같은 모습의 자국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장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는 걸 진작에 확인했던 터였다. 공장 안 역시 작업장 외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원이 순찰을 할 시간도 아니었다. 옆 공장도 아까 내가 물을 뜨러 갔을 때 문을 잠갔고 열쇠는 내 주머니 안에 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머뭇거리며 옆 공장 상황을 살피러 가봤지만 문은 잠겨 있고 누가 안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안도한 나는 자동문 앞으로 돌아가 웅덩이를 닫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웅덩이 수면에 흰 그림자 같은 게 문 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주변을 확인했지만 주변에는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수면에 비친 것 같은 하얀 것도 마땅히 보이지 않았고 기분 탓인가 생각하며 다시 물을 닦으려 하던 순간 등 뒤에서 자동문이 갑자기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문 앞에 평평한 바닥으로 찍힌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까 옆 공장을 보러 갈 때도 저런 발자국이 있었던가. 기억을 되살려봐도 웅덩이에서 자동문 쪽으로 발자국이 점점 이어져 있었을 뿐 문 앞에는 없었을 터였다.
그쯤 되자 전에 경비원들에게 들었던 소문이 떠올라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황급히 웅덩이를 닦아내고 공장에서 도망치듯 퇴근했다. 돌아가기 직전 공장에 불을 끌 무렵 자동문 쪽을 슬쩍 보니 문은 아직도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후에는 특히 이상한 일은 없었다.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다거나 과거에 사람이 죽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들은 게 없고 다만 그 자동문은 몇 번이고 수리업자가 와서 문을 고쳤지만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들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이나 병원에서 사람도 없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그런 경우 센서의 오작동이라고 설명이 되겠지. 하지만 문에 붙어있는 적외선 센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센서는 그걸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안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곁을 떡하니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직도 그 문은 가끔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백살자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침부터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창고에서 어머니라고 그 집 장남 A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 창고에 갔다. 창고에는 그 집 아줌마 B가 목을 매달고 있고 A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큰일 났구나 라고 느낀 할머니는 아들을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가 삼촌을 데리고 왔을 때 A는 필사적으로 목을 맨 B를 내리려고 하고 있었기에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때 B씨는 농사가 망해서 노이로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곧 덧붙이기를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그 죽음은 뭔가 이상했어 라고 하셨다. 모든 일의 발단은 백사였다고 한다. 아직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옆집 처마 밑에 백사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나타난 뱀이 기분 나빴던 그 집 주인 씨는 뱀을 잡아다 밭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뱀은 또 그 집 처마 밑에 떠리를 들고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씨는 뱀을 더 멀리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뱀은 또 돌아왔다. 그리고 그게 며칠 동안 반복됐다고 한다. 그 와중에는 아침에 뱀을 버리고 일을 하고 왔더니 씨보다 뱀이 먼저 돌아와 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씨는 뱀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씨는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고 가슴을 치다 금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집에서는 불길함을 느끼고 기도사를 불러 재령을 부탁했다. 기도사의 말에 따르면 뱀 때문에 탈이 났으니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비법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비법을 실제로 지켰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 뒤 어머니보다 2살 많던 그 집의 장녀 D가 진학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D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무척 드물었다. 가장인 씨가 죽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D를 고등학교까지 보낼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D는 진학을 단념해 안아냈다. D는 좌절에 빠져 당시 어린 어머니의 눈에도 D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D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더 공부하고 싶어 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던 D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얼마 뒤 그 집의 둘째 딸 E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시집 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다. 다만 시집 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E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사실은 목을 매서 자살했다더라. 같은 집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죽었으니 시골에서는 영 시선이 곱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말을 바꿨던 거야. 그리고 셋째 딸 F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F는 육아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 갓난아기를 껴안고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근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불안했기에 F는 잠시 친가에서 휴양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는 모내기철이었다. 그래서 친척까지 동원되어 모내기를 하는 와중에 텅 빈 집에서 F는 혼자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막내 아들인 A도 결혼을 했다. 하지만 A 부부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겨우 얻은 아이는 기형아였다. 게다가 그나마 낳은 아이마저 장애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는 그 탓을 모두 며느리에게 돌렸고 잔뜩 화를 냈다고 한다. 결국 A 부부는 머지않아 이혼했고 그 집에는 B와 A 모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다. 그때는 이미 그 집에 남은 사람이라곤 A밖에 없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설날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설날이니 그 집에도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꽤 야단스러웠다. 몇 사람씩이나 자살한 집에서 밤에 문조차 닫지 않고 일부러 자랑하듯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는 꼴이 묘하게 으스스했다. 나는 우연히 어느 영능력자와 만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자 그 영능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신이 들으던 뱀입니다. 그 백사는 바다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그리고 마을에서 10일을 수행하면 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10일간의 수행을 앞두고 목숨을 잃고 만 것이지요. 그것을 신으로 모셔주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 해도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알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드럼통의 시체. 옛날 19세기 말 무렵이었다고 한다. 유럽 어느 곳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주위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큰 집에 살았다. 그 누구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그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얼마 뒤 그 남자는 전쟁에 나서게 되어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집 뜰에는 완전히 밀봉된 7개의 드럼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 온 이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도 몰라서 그 드럼통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중이다 보니 석유는 너무나 귀했고 그 드럼통에도 석유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은 그 드럼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엄청난 냄새에 토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마치 젤리처럼 떠오른 썩어버린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바로 경찰이 와서 시체를 드럼통에서 꺼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손을 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 샛노랗게 변한 뼈가 드러나고 썩은 살점이 지면에 너덜너덜 뿌려졌다. 배에 손을 댔더니 그대로 내려앉아 거무칙칙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었다. 7개의 드럼통에는 모두 물에 잔뜩 부른 여자의 시체가 들어가 있었다. 경찰은 내친 기맷들 전체의 수색에 나섰고 뜰에 묻혀있는 15구의 시체를 발굴해냈다. 모두 여자의 시체였다. 경찰은 시체를 마을 광장에 늘어놓고 시체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탐문했다. 수사 도중 이전에 그 집에 살던 남자가 신문에서 아내를 모집하는 기사를 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내를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 본인이 전사한 탓에 결국 사건은 여기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다리의 뼈. 아버지는 외과 의사인데 어느 날 트럭 사고로 한쪽 발이 절단된 노인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다. 그런데 절단된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었다. 쇼크가 오기 일보 직전인 환자에게 간신히 없어진 다리의 행방을 물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직후 다리는 도로 곁으로 날아가 버렸고 하필 그때 근처에 있던 개가 그 절단된 다리를 좋다고 물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다리를 봉합하고 싶었지만 봉합할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성공하여 얼마 후 환자는 퇴원했다. 그리고 시일이 흐른 후 환자가 과일을 갖고 병원에 인사를 하러 왔다. 환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없어졌던 다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환자의 다리를 가져간 개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은 계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을 눈치챘다. 계집을 들여다보니 썩은 인간의 다리를 개가 물어왔고 계집 안쪽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살인사건인가 하고 조사를 시작하여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환자는 그 다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을 망설이자 환자는 웃으며 한 발 앞서서 미리 묘의 다리뼈를 묻어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발 앞서서 말이죠. 라고 말했다. 환자는 아무래도 그 농담을 아버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6번째 이야기. 천장을 보지 마. 나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 자주 입원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간호사들이 많아서 나는 그 병원이 좋았다. 간호사들은 내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그런데 밤 12시 이후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부터는 왜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 왜 화장실에 가는데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어느 날 아침 체온을 재기 위해 온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당혹스러운 듯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갔다. 화장실은 내가 있는 병실에서 왼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다. 병원 복도는 밤에도 밝았기에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았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나는 화장실에 가보기로 했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다. 당직 간호사는 아마도 순찰을 돌지 않을 것이다. 복도로 나온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 앞에 있는 화장실로 달렸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왔을 때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졌다. 그와 동시에 탁탁탁 하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이 간호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전에 들켰을 때는 복도에 나와 화장실에 가려는 순간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꾸중을 듣는 것으로 그쳤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하게 혼날지도 모른다. 나는 무서운 나머지 화장실에 숨기로 했다. 발소리는 벌써 근처까지 다가왔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끼익하는 소리가 나면서 가장 안쪽 한 문이 열렸다. 나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문을 닫을 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나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바닥에 웅크려 앉았다. 멀리서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숨을 죽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심장 소리가 울릴 때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소리는 점점 내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다. 숨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려고 한 나는 벽에 뭔가가 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글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손톱으로 마구 긁은 듯 쓰여 있었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써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똑같았다. 절대로 천장을 봐서는 안 된다. 나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려고 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나는 잠갔던 문을 열려고 했다. 쿵 하고 화장실 문에서 강한 충격이 전해져 왔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걷어찬 거라 생각했다. 나를 혼내기 위해 문을 걷어차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나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또 한 번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문고리가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 나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씩 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벽에 써 있는 낙서를 보았다. 어쩌면 이 낙서를 쓴 사람은 모두 나와 같은 일을 겪었던 게 아닐까.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사이가 좋은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나는 방심하고 몸을 일으켜 천장을 보고 말았다. 하지만 천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콘크리트 벽과 화장실의 문, 그리고 형광등. 평소와 다름없는 천장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순간 바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다. 그때 나는 낙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바닥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여성의 목소리는 저 밑 바닥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왔다.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아래쪽을 보지 않으려고 천장을 계속 바라보았다. 갑자기 뭔가가 시야에 나타났다. 간호사 모자를 쓴 여성의 얼굴이었다. 너까지 10명째.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몸을 암흑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7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이상한 데이. 어떤 가족 4명이 모 지방의 여관에서 숙박했다. 깊은 밤 여관의 화장실에서 여자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온몸이 흉기에 무수히 찔리고 얼굴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체에는 혀가 없었다. 화장실에는 격자가 붙은 창문과 작은 통풍구가 있었는데 절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므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경찰은 그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근처의 불량배 등을 조사했지만 현장이 밀실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 어느 날 여관을 경영하는 부부가 아들과 함께 경찰에 출두했다. 주변에 눈도 있고 해서 좀처럼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말하겠습니다. 아들은 몰래 촬영하는 게 취미인데 저희가 주의를 주었건만 사건 당일에도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천장 뒤에서 손님방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은 유리창이 열리고 유리 파편을 쥔 작은, 아니,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아들은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정신 이상을 초래할 뭔가가 테이프에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수사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 테이프는 배뇨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일본식 변기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서려는 순간 작은 창문으로부터 유리 파편 같은 것을 쥐고 있는 작은 노파가 소리도 없이 뛰어들어왔다. 여성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머지않아 목이 베어지고 다음은 얼굴이, 그리고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 여성의 숨이 끊어지자 작은 노파는 사체에서 혀와 두피의 일부를 도려내고 갑자기 천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다음은 너야. 그리고는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테이프 본 후 수사관 중에는 구토를 하는 사람,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건은 미해결로 마무리 지어졌고 지금도 경시청엔 그 테이프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지하철 사고. 막차 무렵 지하철 홈 구석에서 술주정꾼이 선로로 향해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 토해내다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갑자기 크게 선로의 머리를 내밀고는 입에서는 분수처럼 구토물을 끝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는 기분이 나빴지만 너무 대단한 광경이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저기 커브 앞에서 전철이 우물어 점점 들어오고 있었다. 위험하다 생각한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그 녀석이 내민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턱 위로 부서진 머리 덩어리가 옆 기둥으로 날아갔다. 검은 머리카락이 붙은 덩어리가 기둥에 부딪히고는 마치 수박처럼 박살이 났다. 회색빛 내는 새빨간 피와 함께 녹아내렸다. 두개골은 마치 망가진 헬멧 같았다. 멍하게 있는 순간 아래턱만 남은 머리를 달고 있는 몸이 홈 중앙까지 기어갔다. 이미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 손님들의 엄청난 비명소리가 역 안에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몸은 부서진 머리를 향해 멈췄다. 아래턱에 이빨과 혀만 목에 들어붙어 있는 상태였다. 목구멍에서는 공기가 피와 섞여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거품을 내고 있었다. 몸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이다. 무릎을 세운 것처럼 널브러져 있던 몸은 다리를 바닥에 몇 번씩이나 문지르며 부서진 머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토록 온몸에 털이 곤두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뇌가 없는데도 단말마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발광. 언젠가 들었던 목을 자른다에게 그대로 몇 분씩이나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란 말이다. 문득 기둥 쪽을 바라보자 부서진 머리에서 빠져나온 눈알이 널브러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러다가 미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이것이 열차 사고의 현실이라고 느꼈다. 그 뒤로 다시는 전철을 타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 절벽. 이 이야기는 친구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끝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일어났던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6명이서 추국 후 지방에 있는 어느 현수교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중 뒤쪽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앞차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점장과 부모님도 서로 사귀는 것을 인정한 커플이 타고 있었고, 뒤쪽 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기저기 들르기도 했기 때문에 현수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 현수교가 가까워지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안개도 끼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앞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 비가 그치면 거기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현수교를 넘어갔다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현수교 너머는 막다른 곳이 되어 있어 그 현수교만 관광용으로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앞차가 급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10m 정도 뒤에 있던 뒤쪽 차에서는 왜 앞에서 차가 멈췄는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대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전혀 움직이려는 김새가 없어 상황을 물어보려고 친구가 문에 손을 댄 순간 앞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커플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친구가 놀라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친 그 순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맹렬한 기세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광장 구석에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골짜기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 가드레일로 달려가 골짜기 밑바닥을 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연자실해진 채 우리는 앞 차의 점장이 괜찮은지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핸들을 꽉 잡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죠.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점장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두 사람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를 포함해 동행했던 이들은 모두 경찰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결론 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 친구는 점장에게 병문안을 가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점장의 말에 따르면 광장에 도착하자 난데없이 차 앞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췄더니 마치 사극에나 나올 법한 모습에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왜 여자아이가 있나 싶기보다는 기분이 나빠 도망칠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차 주위에 비슷한 모습을 한 아이들이 잔뜩 둘러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점장은 입안에서 경을 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둘러싼 아이들은 그대로 손을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노래가 마구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점장은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고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레일 너머의 벼랑 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경찰은 믿어주지 않더라고. 나도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 라고 점장은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친구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죽었어. 라고 너무나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재개발 괴담. 저희 아파트에 사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물건을 장사하시던 아주머니셨는데 일을 끝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아파트는 주민 측과 아파트 측의 재개발을 놓고 분쟁이 있었던 터라 아주머니의 사망 사건은 재개발 투쟁에 불을 붙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할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변 신도시 건설과 집값 상승의 목적으로 재개발을 주민들이 요청해 아파트 측과 주민들 측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났었습니다. 시설도 괜찮은 편이고 그다지 아파트가 노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반반씩 나누어 대립을 계속했었던 때에 터진 엘리베이터 사고는 주민 대다수를 재개발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던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틈에 목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시설 관련 사고에 재개발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아파트 측과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민 측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아파트 측은 올해 용역 업체를 아파트가 고용해 주민들의 회의를 방해하는가 하면 작년 말에는 한 주민이 아파트 관리실에 방화를 하고 도망가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만 제가 알기론 20차례나 출동할 정도로 아파트는 혼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아파트 측 대표였던 관리소장의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아파트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재개발 항의는 더욱더 거세지게 되었고 더욱더 폭력적이게 변하여 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주민들이 속출하거나 배수관 문제로 홍수처럼 물이 아파트에 흘러넘치고 멀쩡하던 보일러실에 화재가 일어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현상이 반복해서 아파트에 일어났습니다. 올여름 결국 아파트는 재개발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20명의 중경상자와 3명의 사망자를 내는 안타까운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11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 멀쩡한 아파트에서 여태 멀쩡했던 시설들이 몇 달 사이에 망가져 오작동을 연달아 일으키고 아파트 재개발엔 상당수 주민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사망자 가족들은 보상도 거의 못 받았다는 점이 말입니다. 더욱더 이상한 건 이런 대규모 사건이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꾸민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이나 무섭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끼어 죽는 건 아닌지 그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는 건 아닌지에서 말입니다. 재개발 공사는 내년 겨울에 끝난다고는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엔 다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이상한 모임.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온라인 RPG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퀘스트를 해결하고 레벨을 올리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만 플레이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레벨도 높아지고 친구도 늘어나 저는 게임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았던 두 친구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갑내기에다 취미도 맞는 친구였으므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겁도 조금 났지만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둘과 함께 만나는 것이라서 오히려 다소 안전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남의 날이었죠. 저희는 오후에 전철을 타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도시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그들도 제 시간에 맞춰왔고 영화도 보고 게임 이야기도 하면서 매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이제 돌아갈까 생각해서 둘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입을 모아 잠깐만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하길래 저도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폐허가 된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고 싶었어? 라고 물었습니다만 둘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과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온갖 위화감을 느껴 자고 간다는 말은 안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에 두 남자는 시익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며 둘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둘이 따라올지도 몰랐지만 저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역에 도착하자 운 좋게 막차가 있었으므로 저는 바로 올라탔습니다. 안심하고 저는 문득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철이 마침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또 나 말고 다른 피해자는 있지 않았을지. 저는 그날부터 게임을 접었습니다.